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전 세계 12억 명이 시청하는 생중계 직전 일본 NHK의 250억 엔짜리 8K 중계 시스템이 단 0.3초 만에 전부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시각 야외 주차장으로 쫓겨났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일하게 전파를 쏘고 있었다는 겁니다. MBC, BBC, 프랑스 방송들은 모두 한 걸음에 달려와 전파를 구걸했고 심지어 일본의 한 금메달 후보는 한국 텐트에서 도시락을 사 먹는 장면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도대체 눈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왜 27년 경력의 NHK 수석 PD는 단 3분을 놓쳐 모든 걸 잃었을까요? 그리고 야외 주차장에서 캠핑하던 투박한 장비들이 어떻게 250억엔을 이겼을까요? 한 일본 방송인이 커리어를 걸고 폭로하는 그날 밤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월 6일 저녁 7시였습니다. 첫 돌풍이 중계차를 뒤흔들었어요. 차체 전체가 우르르 진동했습니다. 저는 중계차 안에서 야간 경기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켄의 첫 훈련 주행을 8K로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금메달 유력 후보 24살. 이 영상 하나로 일본 전역에 야마모토 열풍이 불 거라고 확신했어요. 중계차 안은 따뜻했고 모니터에는 경기장 야경이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만족했어요. 그때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시작해 1시간마다 3도씩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알프스의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맞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기류가 벽처럼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중계차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중계차 안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오카다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이미 굳어 있었어요. 본부장님, 8K 렌즈 히터를 최대로 올려야 합니다. 렌즈 작동 하한 온도인 영하 15도에 근접하고 있어요. 전력 소비가 급증합니다. 올리세요. 렌즈 히터가 풀가동됐어요. 중계차 시스템 전체가 전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일본 선수단 숙소 난방까지 연결된 지역 변전소가 한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그 순간 알 수 없었어요. 오카다가 10분 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나쁜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발전기 배기 온도가 설계 한계를 넘었습니다. 방음 처리를 촘촘히 한 탓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안전장치가 곧 작동합니다. 위가 뒤틀렸습니다. 제가 지시한 방음 처리였어요. 오카다가 경고했던 그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소음이 화면에 찍히냐고 잘랐죠. 그 말이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수동으로 돌리세요. 불가능합니다. 안전장치가 이미 엔진을 잠궜어요. 공장에 가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어요. 오카다가 옳았고 저는 틀렸습니다. 그 사실이 목을 조여오는데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인정하면 끝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중계차 외벽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뚱뚱뚱. 마치 무언가가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니터만 봤어요. 화면은 선명했습니다. 8K 영상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화면이 살아있으면 괜찮다고. 화면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9시 12분에 알았습니다. 그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손목시계가 멈췄거든요. 충전식 스마트워치였는데 중계차 전체의 전력이 끊기는 바람에 충전 거치대가 죽었습니다. 시계가 멈추기 직전에 본 숫자가 9시 12분이었어요. 그 전에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쿵.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어요. 땅이 울렸습니다. 중계차 바닥이 발밑에서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 마을 방향에서 주황색 섬광이 한 번 번쩍였어요. 변전소였습니다.
과부하를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겁니다. 오카다가 예측했던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말 그대로 한순간이었어요. 중계차 모니터가 전부 꺼졌습니다. 위성 업링크가 죽었어요. 32대의 8K 카메라 뷰파인더가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편집실 불이 꺼지고 음향 부스가 침묵했어요.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도 났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250억 엔짜리 시스템이 단 0.3초 만에 고철이 됐어요. 저는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 속에 오카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가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고를 묵살했고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걸요. 오카다는 제 눈을 피했어요. 저도 오카다의 눈을 피했습니다. 중계차 안에 침묵만 남았어요. 비난도 없고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빛이 보였습니다. 야외 주차장 방향이었어요. 전기차 15대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져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코르티나 단페초 전체가 암흑에 잠긴 그 순간 유일하게 빛나는 곳이 한국팀이었습니다. 주황색 케이블이 차량과 텐트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눈보라 속에서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야외 주차장으로 쫓아낸 바로 그 팀이 이제 유일한 빛이 됐어요. 그제야 이틀 전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팀원들이 전기차 측면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며 점검하던 그 장면. VL이라는 걸 그때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차에서 전기를 뽑아 쓰는 시스템. 그때 저는 캠핑이나 가는 사람들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난감이 블리자드 한가운데서 독립전력망을 구축한 겁니다. 정전감지 0.1초 만에 자동 전환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겁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설계했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비웃던 그 루틴이 사실은 가장 정밀한 준비였습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웃긴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요. 방송 개시 예정 시각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NHK는 전 세계에 자막을 올려야 했어요. 기술적 문제로 방송이 지연됩니다. 250억 엔짜리 장비가 암흑에 잠든 그 시각 한국의 이동식 중계 시스템은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카다와 저는 손전등을 들고 꺼진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 중계차가 만들어온 어둠 속에서 300m 밖의 빛을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중계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때리는 게 있었어요. 칼바람이었습니다. 영하 20도. 눈이 수평으로 날리고 있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코트 지퍼를 끝까지 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바람이 옷감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기관지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추위 속에 야마모토케는 지금 숙소에서 내일 경기를 앞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난방 없이 영하의 방에서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이 빠졌어요. 한 걸음 걷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300m가 3km처럼 느껴졌어요. 51살의 PD가 손전등 하나 들고 눈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NHK 마크를 달고 세계를 누볐던 사람이 이 꼴이 됐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자존심이 발밑에서 눈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6번의 올림픽 도쿄, 베이징, 리우, 피렌체, 파리. 그 모든 무대에서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눈밭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텐트 앞에 도착했어요.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비 작동 소리도 들렸어요. 중계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찍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비상 상황입니다. 전력을 나눠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텐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은 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텐트 비닐창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긴급방송기술자원 유상 공급 제안서.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어요.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NHK명의 정식 요청 공문. 국제 시세 500 긴급 할증료 즉시 입금. 공동 중개 시 화면 하단에 코리아 OBS 팀 크레딧 명기. 마지막 조항을 읽는 순간 주먹이 떨렸어요. 전 세계에 나가는 NHK 화면에 한국 크레딧이 흐른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비닐 너머로 최재현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조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각서 3페이지 하단을 보십시오. 이후 발생하는 어떤 기술 자원 요청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으셨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각서였습니다. 제가 읽지도 않고 거칠게 서명했던 그 각서가 지금 저를 가두고 있었어요. 최재현 팀장이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접어넣던 그 동작이 머릿속에 재생됐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상황을 예상하고 각서를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그 각서가 부메랑이 될 줄도 모르고 비웃으며 서명했죠. 3페이지짜리 문서를 30초 만에 처리한 제 손가락이 이제는 후회가 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위성 전화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는데 2번을 틀렸습니다. 하라다 본부장에게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상황을 전달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라다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끊지 마. 배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하라다가 다시 말했어요. 낙하지 마. 다카이치 총리께서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하신다. 한국팀과 어떠한 공식 계약도 금지. 한국 크레딧이 NHK 화면에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버텨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눈보라 속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뒤에는 꺼진 중계차, 앞에는 빛나는 한국 텐트. 총리의 명령과 직업인의 본능 사이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버티라고. 영하 20도 눈밭에서. 저 텐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올림픽을 찍고 있어요. 야마모토 켄은 내일 아침 첫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수단 숙소도 정전이었어요. 난방도 없이 영하의 밤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4살짜리 선수가 4년을 준비한 경기가 내일인데 지금 그 선수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총리는 지금 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건 저였어요. 저는 중계차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꺼진 모니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같은 계산을 반복했어요. 서명하면 총리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야마모토의 숙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제가 감당해야 할 결과가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제 커리어는 끝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방송 매뉴얼대로만 살아온 사람이 매뉴얼 밖에 서면 이렇게 무력해지는 거였어요. 상관의 명령이 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때 어떻게 하라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27년 차가 되도록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항상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고 저는 그걸 실행했을 뿐이었어요.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저는 그 결정을 화면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27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그 방식이 지금 저를 눈밭에 가뒀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김민준이었습니다. 법무팀. 이 사람이 왜 저 팀에 있는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밥을 짓는 팀의 법무 인력이 왜 필요한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죠. 처음부터 이 상황을 대비한 인력 구성이었던 겁니다. 최재현 팀장이 이틀 전에 물었던 그 말이 기억났어요. OBS 규정 제38조와 제42조 숙지했죠. 그때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팀은 블리자드가 오기 전부터 이 상황을 그리고 있었어요. 발전기가 꺼질 것을, 제가 찾아올 것을, 제가 거절당할 것을. 전부요. OBS 규정 제38조, 제42조.
우선 협상 당사자가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기술 자원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는 달렸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하고 눈밭을 뛰었어요.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눈에 파묻혔어요. 입안으로 눈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뛰었어요. 무릎이 풀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서명하면 된다. 크레딧이고 뭐고 상관없었어요. 총리 명령도 잠깐이면 됐습니다. 27년 커리어도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텐트 앞에 도착해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서명하겠습니다. 조건 전부 수용합니다. 지금 당장 서명하겠어요. 최재현 팀장의 목소리가 비닐 너머로 들렸습니다. 우선 협상권이 소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개 입찰입니다. 그때 텐트 뒤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패딩 가슴에 성조기 마크. MBC 유럽 중계팀 총괄 디렉터 스티브 콜먼이었습니다. 옆에는 BBC의 앤드루 크로스, 그리고 프랑스 방송의 장피에르 디부아가 있었어요.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1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 예상대로 됐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데드라인을 줄 때 이미 차순위 구매자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텐트 뒤에 이들을 대기시켜 놓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구도였습니다. 나카지마에게 1시간을 준 게 아니었어요. 나카지마가 거절할 경우를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팀에게 이 협상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최재현 팀장이 태블릿을 스티브 콜먼에게 내밀었습니다. 공동방송기술 자원 공급 계약서였어요. 콜먼은 읽는데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손가락으로 전자 서명을 했어요. 카드 결제 확인음이 울렸습니다. BBC의 앤드루 크로스도 별도의 태블릿에 서명했어요. 프랑스 방송도 연달아 끝냈습니다. 전자 서명에서 입금까지 걸린 시간이 채 3분이 안 됐어요. 그들은 이미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왔던 겁니다. 미리 읽어두고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로 텐트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카지마에게는 1시간을 줬습니다. 이들은 3분이었어요. 그날 밤 전 세계 12억 명이 올림픽을 봤습니다. BBC 화면 하단에 크레딧이 조용히 흘렀어요. 코리아 OBS 팀. MBC 화면에도 프랑스 방송 화면에도요. NHK만 빼고 전 세계가 한국 전파로 올림픽을 봤습니다. 저는 배터리 15%의 휴대폰으로 그걸 확인했어요. 꺼진 중계차 앞에서요. 가장 잔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MBC 화면에 야마모토 캔의 훈련 영상이 잡혔어요. 한국 카메라가 담은 야마모토였습니다. 제가 담으려 했던 바로 그 선수의 영상이 한국팀의 카메라로 전 세계에 나가고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하 20도 눈보라 속에서 얼굴만 뜨거웠어요. 스티브 콜먼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동정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사업에서 진 상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결정이 느리면 전장에서는 죽는 법이요. 콜먼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퍼가 닫혔어요.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눈 위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지가 완전히 젖어 허벅지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3분이 제 27년 커리어를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이 있었어요. 그 1시간을 전부 허비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한국팀은 중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MBC와의 계약에는 코르티나 단페초 현장 전체 실황 중계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카메라가 경기장에서 선수단 숙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전으로 어둠에 잠긴 일본 선수단 숙소, 그 앞에 서 있는 NHK 중계차, 그리고 꺼진 발전기 앞에 서 있는 저를 카메라가 담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카다가 말해줬어요. MBC 앵커가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 모습이 배경에 잡혔다고요. 일본 NHK 방송 장비가 전부 멈춘 가운데
한국 이동식 중계 시스템만 정상 가동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였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이 전 세계에 나갔어요. 제가 27년 동안 앵글을 잡아온 방송인이 이번에는 앵글 안에 잡혔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장면으로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장면이 정확히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저는 한국팀의 장비를 화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한국팀의 존재를 앵글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한국팀의 카메라가 지금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앵글이었어요. 27년 동안 저는 앵글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앵글 안에 갇혔습니다. 가장 감추고 싶은 순간에, 가장 보여주기 싫은 모습으로.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수단 숙소 정전으로 난방이 끊기고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야마모토 켄이 한국 텐트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금메달 유력 후보. 입술이 보라빛이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이틀을 버텨온 24살의 선수가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눈밭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챙길 여유조차 없었던 거였어요. 금메달 후보라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청년이 고작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위해 슬리퍼를 신고 눈밭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최재현 팀장이 입구에서 막아섰습니다. 원칙대로였어요.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의 식권 구매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어요. 식권 한 장을 받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일본 선수들이 줄지어 들어갔어요. MBC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전부 담았습니다. 일본 금메달 후보가 한국 지원팀의 발열 도시락으로 체온을 회복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나갔어요. 나중에 미국 측 보고서에서 읽은 내용인데 텐트 안에서는 미국 선수, 이탈리아 선수, 일본 선수가 같은 국물을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기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온기를 나누는 장면. 그걸 만든 건 한국이었어요. 일본이 쫓아낸 바로 그 팀이 일본 선수들까지 먹이고 있었습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캠핑이나 하는 팀이라고 비웃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들이 야외 주차장에서 캠핑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이 밤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하라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가. 단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위성전화를 들고 서 있었어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방송권은 MBC에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방송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하라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낙하지마, 귀국 즉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사태의 책임자로 저를 지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전기 방음 처리 지시, 각서 서명 협상 거부. 전부 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발전기를 숨기라고 압박한 건 하라다 본부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각서를 서명하게 만든 것도 하라다의 눈치였어요. 협상을 거부하라고 명령한 건 다카이치 총리였고요. 하지만 지금 전화를 끊은 건 하라다였고 현장에 남은 건 저였습니다. 27년 동안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실행하기만 했는데 그 결정들의 결과는 전부 제 것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27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실행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27년을 돌아봤어요. 앵글을 잡으면 그게 진실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찍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된다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 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감추려 했던 것들이 전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한국팀의 장비, 일본 선수들의 어려움, 제 실책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고스란히요. 방송은 막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카메라는 언제나 켜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배터리 3%. 그리고 꺼졌습니다. 2월 9일 아침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블리자드가 거쳤어요. 돌로미티 산맥이 아침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유리를 닦은 것처럼 맑았어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사흘 전 제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만족했던 바로 그 알프스였어요. 달라진 건 풍경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같은 산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NHK 중계차의 전원이 들어왔어요. 모니터가 켜지고 위성 업링크가 살아났습니다. 8K 카메라들이 다시 눈을 떴어요. 250억 엔짜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오카다가 확인 보고를 했어요. 전 장비 이상 없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어요. 저체온증 초기 증상으로 의사가 출전을 막았습니다. 4년의 준비가 경기장이 아닌 자기 숙소에서 끝났어요. 손가락에 동상이 온 선수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에 이런 기록이 또 있겠습니까? 경기장이 아니라 숙소 안에서 기권 사유가 생긴 겁니다. 일본 올림픽 선수단이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겪은 일은 이후 IOC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한국기술지원팀 위기관리 S등급, 일본 시스템 붕괴 F등급이었어요. 숫자로 정리된 그 두 글자 사이에 사흘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복구된 시스템이 텅 빈 중계구역을 위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 없는 방송 현장에서 기계만 살아난 겁니다. 모니터에는 선명한 8K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담아야 할 장면이 없었어요. 250억 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찍지 못하면서요. 이 화면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허함이었어요. 반면 한국팀과 계약한 MBC와 BBC 화면에는 경기장이 넘쳐났습니다.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는 장면, 설원을 가르는 장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한국 카메라가 전부 담고 있었어요. 어젯밤 위기 속에서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던 그 팀이 오늘 아침에는 올림픽의 감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여전히 크레딧이 흐르고 있었어요. 코리아 OBS 팀. 한국팀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도착할 때와 똑같았어요.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전기차가 일렬로 빠져나갔어요. 주황색 케이블이 정리됐습니다. 텐트가 해체됐어요.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자리에는 타이어 자국만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완벽한 원상 복구였어요. 저는 그 깨끗한 아스팔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사흘 동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 구역과 달리 한국팀이 있었던 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왔다 간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이 무결함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올 때도 버틸 때도 갈 때도. 저는 마지막 차량에 오르려는 최재현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 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최재현 팀장이 차 문을 열다가 저를 봤어요.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변전소가 날아갈 것을, 우리 발전기가 죽을 것을. 최재현 팀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대비했을 뿐입니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비했을 뿐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기상청 예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카다의 경고를 묵살했어요. 각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이 전기차 포트를 점검하는 장면을 캠핑 루틴이라고 무시했어요. 법무팀이 왜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이는 것만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앵글, 화질, 음향, 중계차 배치. 전부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전력 개통, 변전소 용량, 발전기 배기, 기상예보, 법적 조항.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보이는 세상만 살았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보이는 결과를 만든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27년 커리어의 마지막 올림픽 현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충전은 됐습니다. 돌로미티 산맥이 8K로 담으면 아름다울 황금빛이었어요. 셔터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찍지 않았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 카메라로 담는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실은 어젯밤 한국 카메라가 이미 전부 담았어요. 저는 27년 동안 방송이 현실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앵글을 잡으면 그게 진실이 되고 찍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방송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방송을 만들었어요. 누가 카메라를 드느냐가 아니었어요. 누가 켜져 있느냐였습니다. 블리자드가 오기 전에 켜져 있는 카메라만이 블리자드를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카메라를 꺼뜨렸습니다. 오카다의 경고를 묵살했고 각서를 읽지 않았고 총리 명령과 선수 안전 사이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못하는 사이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1시간이 전부였어요. 250억엔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놓쳤어요. 한국팀이 야외 주차장에서 준비한 것들. 저는 그것들을 투박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흉물이라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투박한 것들이 블리자드 한가운데서 전 세계를 향해 전파를 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는 케이블과 배터리와 법무 인력과 전력 개통도가 결국 화면을 살렸어요. 진정한 기술이 뭔지 그날 밤 알았어요. 완벽하게 보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켜져 있는 기술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야외 주차장에서 영하 20도의 눈보라 속에서 전기차 측면 포트의 케이블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 기술이었습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는 준비가 결국 화면을 살렸어요. 저는 그걸 캠핑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감성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